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는 37살 이지연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4년, 결혼 6년 차. 서로를 여전히 좋아하고 싸우는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이렇게까지 안정적인 가정인데도 문득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허전함이 왜 결국 죄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엄마는 집 안구석에서 몰래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만하자라는 말과 지금은 곤란해요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내가 방에서 자는 줄 알고 엄마가 낯선 남자와 들어온 그 장면. 그날 이후 나는 저렇게 살진 않겠다고 분명히 마음먹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억은 매일매일 선명해졌습니다. 엄마가 내는 웃음소리, 가짜처럼 느껴졌던 식사, 시간의 대화. 그 모든 순간이 마음속에서 맴돌았고 나도 모르게 엄마를 흉내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다르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다르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내 안에 생긴 타인의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민재는 좋은 사람이에요. 출근 전엔 항상 뽀뽀를 해주고 주말엔 장도 봐주고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봐주기도 하죠. 그런데도 가끔 너무 따뜻해서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나도 엄마처럼 화병이라도 걸린 걸까요? 아니면 사랑과 욕망은 반드시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걸까요? 엄마는 늘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너무 싫어서 난 사랑이면 뭐든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싶었는데요. 결혼 6년 차. 내 믿음이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건 회사에서 새로 온 남자의 눈빛이 내게 꽂혔던 그날부터였습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나눠본 적도 없는데 그가 날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 하나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나도 그렇게 되는 걸까? 엄마의 발자국을 밟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내가 어느새 비슷한 길목에 서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정말 한동안 거울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하지만 마치 운명처럼 그 남자의 이름은 내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사랑이 있음에도 욕망에 끌린다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변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나는 엄마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감정의 길에 조용히 발끝을 얹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저 낯선 얼굴이라 생각했어요.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계약직 남자 직원 민준. 복도 끝에서 나와 마주칠 때면 항상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인사 말고는 별다른 말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자꾸만 기억에 남더군요. 도무지 흔적 없이 스쳐 지나가지 않는 종류의 시선이었어요. 점심시간 나가는 타이밍이 겹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잠시 정적에 묶였고 나는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애써 신경 쓰지 않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갑작스럽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 씨, 오늘도 김치볶음밥 드시나요? 나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당황한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그가 웃으며 손을 내저었죠. 아, 죄송해요. 어제도 그거 드시는 거 봐서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싶었던 거죠. 그 한마디에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기울었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내 일상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조차 내가 어떤 점심을 자주 먹는지는 모를 텐데 말이죠. 그날 이후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소리, 말투, 타이핑 속도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사무실 구석에서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괜히 책상에 엎드려 뭔가를 찾는 척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그 감정은 장난처럼 무르익어가고 있었지요. 퇴근길 지하 주차장에서 내 차를 찾고 있는데 폰에 알림 하나가 도착했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오늘 표정 많이 지쳐 보이시던데요. 놀랐습니다.
언제 내 번호를 저장했는지조차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오는 그 문장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따뜻했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왜 그토록 위로처럼 느껴졌을까요? 잠시 답장을 망설이다가 결국 보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문자 조심하세요.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단호하게 보내려 했지만 내 손가락은 이모티콘을 붙인 채 문장을 끝냈고 그 순간 이미 마음 한쪽은 들켜버렸던 겁니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딱 한 번만 그냥 이야기만 들어줘요.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 말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엄마가 외박하고 돌아와 내게 했던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문장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이라는 말에 내 마음은 이미 한 발 선 밖으로 나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니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퇴근이 느리게만 흘렀습니다.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하면서도 머릿속엔 계속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지요. 딱 한 번만 그냥 이야기만 들어줘요. 그 문장을 보낸 사람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조차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와 처음 대화를 나누기로 한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회사 근처가 어색하다며 민주는 조금 떨어진 카페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보자고 했죠.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고 나는 일부러 조금 늦게 나가려 했지만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창문을 내리자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의 차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기분이 나아질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 말 들으면 더 슬퍼져요. 나는 웃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는 한참을 말 없이 내 손등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 손끝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던 건 그저 겨울이 다가오는 날씨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불편하다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힘들 땐 말해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이 무너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참고 눌러왔던 말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그의 그 조용한 목소리 뒤에 깔리자 마치 허락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엄마가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온 날, 난 아직 초등학생이었어요. 아빠랑 이혼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날 밤 그 남자랑 같이 웃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고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등이 내 어깨에 조심스럽게 닿았고 그 체온 하나의 숨이 턱 막히듯 목이 메었지요. 울어도 돼요. 지금은 그냥 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 그 짧은 숨결이 내 귀 옆을 스쳤을 때 나는 더 이상 감정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고 그 역시 입술을 앙다문 채 나를 보고 있었어요. 망설임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기울었습니다. 입술이 닿기 전 눈이 먼저 감겼습니다. 숨이 엉키고 생각이 멎고 아무 이유도 설명도 없이 나는 그 입술에 나를 씌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리고 천천히 내 턱선을 감싸며 두 번째 입맞춤을 더 깊게 이어갔고 나는 그 품에 안겨 오래도록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연애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고백도 유혹도 아니었고 단지 너무 오래 버티고 있던 한 여자가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은 지독하게도 따뜻해서 더 끔찍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에게선 매일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엔 잘 주무셨어요? 점심엔 밥 드셨어요? 퇴근 무렵엔 오늘은 그냥 조용히 뵙고 싶네요. 그 문장들 하나하나에 맥이 빠지고 심장이 조이는 듯한 감각이 들면서도 나는 단 하나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답장 대신 휴대폰을 엎어놓고 살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두지도 않았고 진동도 꺼두었고 가끔 울리는 알림에 남편이 의심이라도 할까봐 되도록 눈에 띄지 않게 숨겼습니다. 그렇게까지 조심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이 문제였죠. 알림이 오지 않는 날이면 더 불안했거든요. 남편 앞에서는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내가 된장찌개 끓여볼까? 내일은 당신 좋아하는 생선 사올게요. 그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어요. 그래, 요즘 좀 밝아졌네. 좋다.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히더군요. 그 사람을 안고 온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는 순간 나는 내 손이 더럽다고 느꼈습니다. 출근길에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은 예전보다 정성스럽게 했지만 그건 나를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위장수 같았거든요. 사무실에선 최대한 민준과 엇갈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그의 책상 근처엔 일부러 가지 않았고 복도에서도 누군가 따라오면 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결국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지연 씨, 복도 한복판 아무도 없는 점심시간. 민준이 내 등을 스치듯 불렀을 때 나는 마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짧은 목소리에 다리가 저려왔고 입술이 마르고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요즘 피하시는 거 다 알아요. 나는 뒤돌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를 빠르게 걸었고 그의 발걸음 소리도 같이 따라 붙었죠. 그날 후회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저 혼자만 그랬던 건 아니었잖아요? 말이 길어질수록 나는 멈춰야 할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회의실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민준 씨, 그만해요.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연 씨가 아니라 당신 거울일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진짜로 거울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온 건 퇴근 30분 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데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복도나 주차장, 이젠 피하실 것도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요.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다가 결국 지워버렸고 다시 메시지함에 들어가 확인했다는 것만 3번째였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무 말 없이 퇴근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핸들은 어느새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었고 생각보다 멀지 않은 시내 호텔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회사 워크숍으로 묵었던 적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민준도 그걸 알았는지 로비 근처의 조용한 라운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셨어요. 그는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내 앞에 의자를 당겨줬습니다. 나는 말없이 앉았고 메뉴판도 보지 않은 채 물잔에 손가락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안쪽은 묘하게 떨렸습니다. 지연 씨, 그날 이후 전 하루에 몇 번씩 당신 생각을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 지나간 그날이 계속 눈앞에서 반복되어 나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뱉었죠. 계속 저는 그걸 그냥 한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말요? 그럼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가 말끝을 흐리지 않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선이었고 그 안엔 내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들어 있었지요. 가끔 그날 내 표정이 어땠을까 생각해요. 후회했을까 아니면 기다렸던 순간처럼 보였을까. 그의 말은 조용히 내 안을 흔들었고 나는 입을 열지 않은 채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야기만 하고 가요. 딱 그 정도로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둘은 말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뒤로 돌아 창가에 섰습니다. 야경은 흐릿했고 빛은 가늘었으며 그는 입구 쪽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 후회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더 나빠질 걸 알면서도 마음이 움직여요. 지금 이 순간도요? 네. 심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서 머리는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그 한마디 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가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나의 허리 뒤로 팔을 감았고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기댔습니다. 어깨에 닿은 그의 숨결, 목을 타고 내려오는 체온, 가볍게 닿았던 입술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멈출까요? 그가 묻자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미 멈추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입술이 다시 더 뜨겁게 얽혔습니다. 셔츠 단추가 하나하나 풀렸고 내 손이 그의 어깨를 지나 가슴팍에 닿았을 때 그는 손끝으로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긴 침묵 속 숨소리만 커졌고 허리를 감싸는 팔이 점점 강하게 끌어안기 시작했죠. 옷은 생각보다 쉽게 벗겨졌고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조용히 내 귓가에 속삭였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이 모든 것을 감정의 이름으로 붙들고 싶었습니다. 불륜이라기엔 너무 따뜻했고 사랑이라기엔 너무 늦었으며 욕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절했어요.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가방 속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고 나는 숨을 참은 듯 조용히 집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낯설게 느껴졌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너무도 크게 들리더군요. 여보, 왔어. 남편 민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고 손엔 귤이 들려 있었고 그 모습이 그렇게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다른 세상에 있다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응, 일찍 잘까 해서. 그래, 씻고 와. 따뜻한 물 받아놨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못했고 옷을 벗는 손이 망설였고 민준의 손길이 내 어깨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만졌던 자리마다 지금도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으니까요. 하루가 지나도 그 장면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도 팀장의 목소리를 들어도 내 귀엔 자꾸 민준의 숨결이 맴돌았고 눈앞엔 호텔방의 그림자만 어른거렸어요. 회의록을 쓰면서 실수만 3번을 했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식탁에 찌개를 데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야. 요즘 날씨 쌀쌀해서 뜨끈한 게 좋더라고. 그 말에 웃어야 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고 국을 떠올렸고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가 봐. 나는 그 말만 남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물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기 전까지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요즘 바쁘지? 내가 당신한테 좀 더 신경 쓸게.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 내 어깨를 쓸던 손길이 떠오르고 민재가 지금 내 손을 잡는다면 나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당신만 보면 마음이 놓여. 우리 이대로 쭉 가자.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입맞춤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진심 어린 다정함 앞에서의 침묵이었습니다. 연락은 내가 먼저 했습니다. 더는 참지 못해서가 아니었고 그냥 참을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민준의 번호를 누르기까지 손가락이 서너 번 멈췄고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내 호흡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지연 씨, 그가 놀란 듯 하았지만 나는 묻지 않았어요. 혹시 오늘 시간 되나요? 어디예요? 그날 갔던 호텔 근처 15분이면 도착해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바로 끊었습니다. 대답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거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차마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몇 분 뒤 민준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고 우린 아무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내 표정에 질문하지 않았고 내 손끝이 떨리는 걸 보고도 조용히 손을 감싸기만 했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그를 안았습니다.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그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나 오늘은 그냥 말 없이 안고 싶어요.
말 안 해도 돼요. 오늘은 그냥 다 알아요. 그는 내 등을 감싸 안았고 나는 입술을 올려다 붙였습니다. 가볍게 겹치던 입술이 곧 깊어졌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타고 내려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셔츠가 어깨를 벗었고 스커트의 지퍼가 천천히 열렸고 내 속옷의 끈이 그 손끝에서 조심스레 미끄러졌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고 이마와 이마가 닿았을 땐 이미 서로의 체온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응. 지금 이 순간은 그냥 나야. 나는 그를 밀어냈다가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나를 눕혔고 나는 그의 손길을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하나 닿는 곳마다 체온이 남았고 그는 내 발목을 지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나는 그 손길에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이 섞이고 입술이 닿고 온몸이 하나의 호흡으로 감겨왔습니다. 이건 욕망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던 충동. 그의 손끝이 가슴을 지나 내 목을 감싸 안을 때 나는 떨리는 입술로 그를 불렀습니다. 인준. 그는 나를 다시 안았고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서로의 온도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 밤 거울도 말도 없었고 남은 건 땀과 숨 그리고 끝내 끊지 못한 죄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민준과 마지막 입맞춤을 나눈 밤. 그 이후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던 것뿐이고 그는 짧은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씩 보냈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을 했어요. 잘 지내시죠? 정말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그저 이 모든 감정이 내 안에서 말라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더군요. 샤워를 하다가도 옷을 갈아입다가도 그가 만졌던 허리와 어깨가 먼저 떠올랐고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쓰다듬던 감각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가볍게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과 민재의 손이 너무도 다르다는 거요. 그러던 어느 오후 폰 화면에 띄워진 단 한 줄의 메시지. 엄마의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그만해. 너 다 보여. 단 3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내가 먼저 걸었습니다. 숨을 가다듬기도 전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내 말에 엄마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숨소리도 없이 내뱉듯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알아? 근데 너는 더하더라. 그 한마디에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사랑이라 착각했고 너는 알면서도 그 짓을 해. 도대체 뭐가 다른데? 너는 날 혐오했잖아. 그랬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톤이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고 무너지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고 침묵 끝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엄마가 울고 있었고 나도 울고 있었고 우리 둘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나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떨리던 어깨가 이젠 숨을 헐떡이며 터질 듯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 왜 엄마랑 똑같이 굴어? 싫었는데, 정말 싫었는데 그렇게 말하다 나는 울음보다 더 깊은 오열로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고 대신 엄마를 닮았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의 메시지를 확인했거든요. 지연 씨, 오늘은 꼭 얼굴 보고 싶어요.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화면 한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체온이 그대로 담긴 문장 같아서 나는 끝내 삭제하지 못했지요.
현관문을 열자 남편 민재가 말없이 슬리퍼 소리를 내며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오늘도 늦네. 응, 회의가 길어졌어. 늘 써온 변명인데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는지. 나는 시선을 피하며 코트를 벗었고 가방에서 폰을 꺼내 무심하게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심한 척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민재는 스포츠 뉴스를 틀어두고 말이 없었어요. 나는 반찬을 옮기며 평소처럼 작은 농담을 하나 건넸지만 그는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그렇게 조용한 식탁 위로 띵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 진동도 아니고 알림음. 나는 얼어붙었고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폰 좀 울리네. 요즘은 밤에도 바쁘네. 그는 웃는 듯한 얼굴로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말리기도 전에 그의 시선이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의 메시지. 미리 보기로 뜬 첫 문장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요. 오늘만큼은 꼭 보고 싶어요. 그는 아무 말도 없이 폰을 내려놓았고 숟가락 소리마저 멈춘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했습니다. 요즘 참 피곤해 보이더라. 그가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일이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 그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흐르는 공기는 이 집안에서 나는 가장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민재의 숨소리는 평소보다 느렸고 나는 그 숨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봤다. 그의 눈빛은 그랬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메시지 하나 지우지 못했던 그 흔들린 손끝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될 거란 걸 예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고 캐묻지도 않았지만 내 말투와 표정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물을 건네다 말고 손을 멈췄고 하루는 밥을 다 먹고도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고 그날 저녁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누구랑 눈 마주치는 게 더 두렵니? 남편이야? 아니면 너 자신이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는 조용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날 저녁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어머니가 절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등줄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숨도 안 쉬어진 채 나는 귀만 열어두고 말없이 들었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경고였어요. 아주 단정하게 그리고 아주 차갑게요.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 나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더 잔인했어요. 우리 딸 건들지 마. 딱 그렇게요. 그 한 문장이 말은 자르듯 했지만 그 안에는 애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말투를 알거든요. 그렇게 짧게 단정하게 말하는 건 이미 많은 걸 포기했을 때뿐이라는 걸요. 엄마는 이제 내게 화낼 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그만두자고 했어. 내 질문은 떨렸고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었어요. 이건 우리 둘 다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요. 우연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니었잖아요. 나는 당신이 그날 보여준 눈빛을 기억해요. 그게 다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엄마는 나를 끌어내려고 하고 준혁은 나를 잡아주려 하고 나는 그 두 사이에서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창문을 열었는데도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가슴 아래 어딘가에서 터질 듯한 통증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울음은 많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왜 찾아갔어? 왜 나 대신 그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건 거야?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엄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넌 지금 말해도 듣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앞을 막은 거야.
엄마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나는 알았어요. 엄마 역시 그날 이후 잠을 못 잤을 거라는 걸요. 그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이 엄마에게 얼마나 나짓고 끔찍한 감정이었는지를요. 나는 어릴 때 그토록 싫어했던 엄마의 그림자 속에서 지금 내 그림자를 똑같이 밟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무심히 물었지만 그 말은 마치 가슴 안쪽을 비집고 들어오는 바늘 같았습니다. 엄마는 사랑해요? 반찬을 입에 넣던 내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물을 마시던 손이 컵을 제대로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텐데 나는 왜 그렇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뭐가? 나는 애써 가볍게 되물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의외로 진지했고 두 눈동자엔 어떤 판단도 없이 고요한 궁금증만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말고요. 그냥 다른 사람. 엄마도 그런 적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말끝을 얼버무렸고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순수했고 그게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그랬어.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누군가를 좋아했던 기억은 있어. 근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 했어? 나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오히려 떨렸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냥 요즘 엄마가 자주 멍하니 있잖아요. TV도 안 보고 말도 없고 가끔씩 울 것 같기도 하고 아빠랑 말할 때도 웃지 않고 그 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조각처럼 심장에 박혔고 나는 더 이상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나는 말을 이으려다 눈을 감았어요.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이 아이 앞에서는 작아지기만 했고 그 순간 숨이 목에서 걸려 말 대신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내 앞으로 물티슈를 건넸고 나는 웃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그냥 혼자 아픈 거야. 말하면 안 되는 사랑도 있거든.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지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아이도 더 묻지 않았고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그 조용한 식탁 위에서 한 그릇의 밥을 오래도록 씹었습니다. 말없이 흐르던 그 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아이 앞에서 나는 어떤 엄마였을까란 질문을 했습니다. 지연아.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거실 불이 꺼진 저녁,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고 물 흐르던 소리만 남은 싱크대 앞에서 몸을 돌리지 못한 채 조용히 물만 잠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말은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언젠가부터 그는 대화를 요구하지 않았고 나는 그 침묵을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오늘 밤 그 한마디는 묻겠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의 눈을 보지 않기 위해 앞치마 매듭을 고쳐 매는 척했습니다. 응. 무슨 얘기? 입술 끝이 조금 떨렸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너 많이 멀어졌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말투도 달라졌고 눈도 자꾸 피하더라. 그는 조용히 한 단어씩 내게 돌을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너한테 연락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르겠다는 말도 오해라는 말도 입에 맴돌았지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숨을 들이쉬었고 나는 무언가 대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순간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 그게 지연아.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 보여도 너한텐 늘 관심 있었어. 근데 너 날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내 옆에 내가 없더라. 그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고 나는 뒤로 의자에 앉으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상에 주먹을 치든 고함을 지르든 그게 이보다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결국 입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흐트러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가 지쳐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오래 텅 비어 있었는지 알았어. 그게 나빠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살고 싶었던 거야.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을 꽉 다문 채 무언가 삼키는 듯 했어요. 사랑했었냐고는 안 물을게.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도 너를 놓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고 붙잡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 집의 공기가 서서히 식고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등을 돌리고 누웠고 나는 그 등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남은 울음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민재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내지도 않았고 짐을 싸지도 않았죠. 평소처럼 일어나고 평소처럼 밥을 먹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범함이 나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손끝은 여전히 조용했고 양말을 꺼내는 서랍도 같은 소리를 냈지만 그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죠. 나는 이틀째 식탁에 제대로 앉지 못했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가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나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무언의 눈빛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말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습니다. 언제 나갈 거냐는 말 대신 언제 스스로 판단할래라는 침묵의 기압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나는 자꾸만 눈을 피하게 되었죠. 거울 속에 나는 예전보다 살이 빠졌고 눈빛은 흐리고 입가엔 늘 말하지 못한 대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에게서의 메시지는 없었죠.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제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말하면 안 되는 사랑도 있거든. 나는 말했지만 이젠 그조차 부끄러워졌습니다. 엄마의 침묵, 남편의 침묵, 그리고 나의 침묵. 이 집안에서 제일 큰 소리는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변하지 않았죠. 그의 식사 습관도 드라마를 보는 자세도 내게 건네는 잘 자라는 짧은 인사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익숙함이 지금의 나에겐 형벌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알고 있었죠. 이 집에서 누가 떠나야 하는지. 짐을 쌌던 사람도 없고 떠나라고 말한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더 확실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죠. 어느 늦은 밤 나는 작은 가방을 열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조용히 챙겼습니다. 속옷 몇 벌, 노트북, 화장품, 그리고 민준과 처음 만났던 날 찍은 셀카 한 장. 그 사진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결국 주머니에 구겨 넣었죠. 그날 밤 민재는 여전히 소파에서 잤고 나는 아이 방 앞에 잠시 서 있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고리를 한 번 쥐었다가 소리 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없이 살금살금 익숙한 현관문을 스스로 열었죠. 엄마 집에 며칠 짐을 풀게 됐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방 치워놨다. 그 말 한 줄이 전부였고 식탁 위엔 익숙한 반찬들만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한 상 위에 엄마의 시선만은 뜨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질을 하면서 한 번도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말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 한 번도 언제 들어갈 거니라는 말도 무슨 일 있었냐는 질문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끼니마다 밥그릇을 말없이 채워주었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아이도, 그리고 민준도 누구 하나 나를 찾지 않았어요. 나는 내 존재가 누군가의 기억에서 하나둘 지워지고 있다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에도 어쩐지 그게 더 편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는 마당에 쌓인 감나무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방 안에서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 씨,
민재의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덜컥 떨렸고 숨이 목에서 걸렸죠. 여보세요. 내가 낸 목소리는 낯설 만큼 작았습니다. 지연 씨 아직 거기 있지? 네, 무슨 일이신데요?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민재 요즘 좀 이상해서. 회사도 며칠째 안 나오고 핸드폰도 꺼져 있어서 혹시 내가 뭔가 아나 해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재가 회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건 그도 나처럼 혼란 속에서 숨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나는 어딘가 싸늘한 물에 발끝을 담근 듯 심장이 식어갔어요. 몰랐어요. 연락도 안 왔고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준의 번호를 찾았죠. 하지만 화면만 보다 다시 꺼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죠.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려던 순간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작은 수건을 내밀었죠. 눈 가리고 자. 머리 아프니까. 나는 수건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는 결국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 이제 그 사람도 안 기다려. 엄마 진짜야. 그냥 아무도 기다리지 않을래.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죠.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이불 속에 묻혀있던 내 얼굴 위로 부드럽지만 차가운 빛이 스며들었고 나는 눈을 떴어요. 밤새 눈물이 말라붙은 듯 눈가가 뻑뻑했지만 어쩐지 가볍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묻지 않았고 아침상에는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세워 앉아 국을 떠먹으며 숟가락 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내봤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식탁의 끝에 앉은 그녀의 손끝은 오늘따라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한 번 더 열고 그 안에 넣지 않았던 지갑을 꺼냈습니다. 구석에 숨겨둔 민준과의 사진. 나는 그것을 조용히 두 손으로 찢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또 하나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문자를 확인했을 때 그 안엔 아직도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고 나는 그 빈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창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인재. 그리고 짧게 한 줄을 썼습니다. 아이 데리러 갈게. 보내진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것, 그 뒤에 오는 책임과 무게는 내가 다시 걸어야 할 삶 그 자체였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을 때 엄마는 감나무 가지에 다시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등을 가만히 안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돌아갈게요. 엄마는 돌아보지 않고 단지 한 손으로 내 팔을 툭툭 두 번 쳤습니다. 그래, 이젠 그만 울고 살아. 그 짧은 말에 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 나는 폰을 꺼내 민준의 번호를 한 번 더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쓰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창을 닫았습니다. 사랑이었는지는 끝내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렸다는 것만은 분명히 남았습니다. 나는 아무도 잡지 않는 그 거리 위를 혼자 걸었습니다. 무겁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 길을 밟았습니다. 다르지 않았더라 엄마와 똑같은 밤에 무너진 고백 엄마처럼 살진 않겠다고 말했었죠. 그날 거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그 사람과 마주 앉은 밤
차가운 물찬 속에 내 흔들림이 비쳤어요. 외롭다는 말 똑같이 했네요. 엄마랑은 다를 줄 알았죠. 하지만 나도 어디 기대고 싶었어요. 사랑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 품이 따뜻했단 이유로 죄를 안고 잠들었죠. 지독하게 미워했는데 이해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비난하던 엄마의 침묵 이제야 들리네요. 나도 몰래 닮아가는 말투, 닮아가는 거짓, 내가 싫어하던 모습이 하나씩 스며들어요. 엄마는 틀렸다고 믿었죠. 근데 지금 난 엄마의 그림자에 기대 있네요. 누구보다 날 닮은 사람을 미워하면서 결국은 나도 같은 침대 위에 있었죠. 나만은 아닐 거라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